예전엔 참 성실했지. 결국 이런 일 하네. 결국 청소일 할 거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견뎌왔던, 익숙해졌던 그 선이 끊어졌습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 사람 참 성실하네.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칭찬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끝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성실하다는 건 결국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나는 평생 모범적으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고 친구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반장 선거에 나간 적은 없지만 반장을 도와주는 부반장은 여러 번 했습니다. 앞에 서는 건 부담스러웠지만 뒤에서 일을 정리하는 건 잘했으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적은 중간쯤 했습니다. 튀지 않을 만큼, 그렇다고 뒤처지지도 않을 만큼. 선생님들은 나를 모범생이라고 불렀지만 정작 표창장은 다른 아이들이 받았습니다. 대학은 가지 못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고 오빠들 학비를 대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여자는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항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23세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꿈은 없었지만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습니다. 살림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나는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르면 달려갔고 시댁 제사는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명절이면 부엌에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성실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받는 건 시아버지였고 칭찬을 받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아들 농사 잘 지었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랬습니다. 밤새워 간호하고 학교 준비물을 챙기고 학원 스케줄을 관리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으면 사람들은 애들이 똑똑하네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내 DNA가 좋은가 봐 하고 웃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슬프다고 느낀 적도 드뭅니다. 그냥 이게 내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보다 앞에 서지 않아도 뒤에서 단단하게 버티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60이 넘어서야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서 있던 자리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저 주어진 자리에 익숙해졌을 뿐이라는 걸. 고급 오피스텔 로비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나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로비 전체를 밝게 비췄습니다. 사람들은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 다녔고 나는 청소 도구를 들고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경비복 차림이었습니다. 남색 유니폼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경비원 박순자. 그게 내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이곳에서는 그게 내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째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고 나는 혼자가 됐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60이 넘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청소, 경비, 주방 보조. 그 중에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평생 집안일만 하다가 밖에서 일을 하려니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청소 도구를 어떻게 쓰는지, 쓰레기를 어디에 버리는지, 심지어 출퇴근 카드를 찍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적응했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어떤 자리든 주어지면 해내는 게 내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로비 바닥을 닦고 화분에 물을 주고 엘리베이터 앞을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구석으로 비켜서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부분은 무시했습니다. 몇몇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으니까요. 그러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손에는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도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지영. 그랬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별로 친하지 않았지만 같은 반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 지영아. 나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스쳤습니다.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반갑다기보다는 어색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순자야?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 나야. 정말 오랜만이네. 여기서 일하니? 나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응, 나 여기 입주사 임원이야. 어머, 대단하다. 역시 공부 잘하더니. 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부럽다거나 질투한다거나 그런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옛 친구가 잘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내 경비복을, 손에 든 걸레를, 낡은 운동화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무시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의 표정이었습니다. 너, 여기서 경비 일하는 거야? 응, 남편이 세상 떠나고 나서 일자리 구하다가 여기 오게 됐어. 아, 그랬구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마치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선 존재를 대하는 것처럼. 예전엔 참 성실했지. 그녀가 말했습니다. 숙제도 항상 제출하고 청소도 잘하고. 그때 그 모습 그대로네. 나는 웃었습니다.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결국 이런 일 하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국 이런 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멈춰선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일, 그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허리가 굽은 자세, 손등에 박힌 검버섯.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언제부터 사람들이 나를 아줌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손을 들어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거친 피부, 깊게 패인 주름. 젊었을 때의 얼굴은 이미 희미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30살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다니다가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작은 무역업이었습니다.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원룸에서 책상 하나를 놓고 일했습니다. 계약서 읽는 건 늘 내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숫자에 약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거래처를 뚫고 물건을 파는 건 잘했지만 서류를 정리하거나 숫자를 맞추는 건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계약서를 읽고 조건을 따지고 이유를 계산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세금 신고를 하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숫자를 맞췄습니다. 아이들은 어렸습니다. 큰아이가 5살, 작은아이가 2살이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밤에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잠은 4시간도 채 못 잤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사업은 잘 됐습니다. 남편의 거래처가 늘어났고 물량도 많아졌습니다. 사무실을 얻었고 직원도 뽑았습니다. 몇 년 후에는 작은 빌딩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남편을 칭찬했습니다. 사업 수완이 좋으시네요. 젊은 나이에 대단하십니다.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옆에 서서 따라 웃었습니다.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도 등기부에도 명함에도 모든 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관리하는 건 내가 했습니다. 빌딩을 산 것도, 임대 계약을 맺은 것도, 세입자를 관리하는 것도 내가 했습니다. 남편은 사람을 만나러 다녔고 나는 집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남편은 가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나는 앞에 서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뒤에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앞에 서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나를 남편 뒷바라지 잘하는 아내로만 봤습니다. 집안일 잘하는 여자로만 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게 확실해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어쩌려고.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자식들이라도 잘 챙겨야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그저 참고 있었을 뿐이라는 걸. 며칠 후 로비에서 또 그 동창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임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 정장을 입은 여자들, 모두 젊고 세련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나는 구석에서 화분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좀 옮겨.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택배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무거워 보이는 상자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걸레를 내려놓고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허리가 삐걱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일하는 거 대단하시네.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노인분들 정말 부지런하세요. 그러게요. 우리 어머니도 놀면 심심하다고 일하고 싶다고 하시던데.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보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상자를 옮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안엔 선이 있었습니다. 넘지 말라는 선. 당신은 경비원이고 우리는 임원이라는 선. 당신은 늙었고 우리는 젊다는 선. 당신은 이 일밖에 할 수 없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선. 그 선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로비 한쪽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밥과 물 한 병. 그게 내 점심이었습니다. 그때 그 동창이 지나갔습니다. 김지영.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점심 먹으러 가요. 오늘은 일식 어때요? 좋죠. 저번에 갔던 곳?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봤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저분, 내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진짜요? 여기서 경비 일하시는데? 네. 예전엔 참 성실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게 말했지만 로비가 조용해서 다 들렸습니다. 나는 김밥을 씹다가 멈췄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네. 그 말이 또 들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김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도시락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견뎌왔던, 익숙해졌던 그 선이 끊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들이었습니다. 빌딩 등기부, 임대계약서, 통장 사본. 모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한 장씩 꺼내서 펼쳤습니다. 등기부를 봤습니다. 건물 소유주 이름은 남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작은 글씨로 공동 명의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자, 내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함께 공증을 받았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였습니다.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임대 계약서를 봤습니다. 그 고급 오피스텔, 내가 지금 경비로 일하고 있는 그곳, 그 건물도 우리 소유였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내 소유였습니다. 계약 만료일을 확인했습니다. 2달 후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서류를 건네자 그녀는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오셨네요. 보통은 관리인을 통하시던데 직접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 갱신 거부 통보는 만료 2달 전에 해야 합니다. 지금이 딱 적기네요. 그럼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은 정하셨나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이요. 하지만 급하지 않아요. 변호사는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통보서가 발송됐습니다. 공식적인 서류였습니다. 계약 갱신 거부 통보. 건물주인 박순자의 이름으로. 그 서류를 받은 사람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로비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 그 경비원이 바로 건물주라는 사실을. CHAPTER 6경비복을 입은 채 회의실에 들어갔다. 한 달 후 회의가 잡혔습니다. 임대회사 측에서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계약 갱신을 논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오피스텔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도 경비복을 입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평소처럼 로비를 청소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무시했습니다. 김지영도 지나갔습니다. 오늘따라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대요. 건물주가 온대요. 동료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갱신이 안 되면 큰일인데. 설마 그럴까요? 우리 회사 신용도 좋잖아요. 그들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오전 10시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손을 씻었습니다. 경비복은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벗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 정장을 입은 여자들, 김지영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나를. 아줌마, 여기는 회의 중이에요.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나가주세요. 지금 중요한 분을 기다리는 중이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걸어서 테이블 맨 끝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표 자리였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김지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여기 건물주 오신다니까요. 경비 아줌마가 왜 여기 앉아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건물주 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한 명씩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김지영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박순자, 건물 소유주입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계약 갱신은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잠깐만요.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이 건물주라고요? 경비 일하면서 제가 무슨 일을 하든 그건 제 선택입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다만 이 건물의 주인은 저입니다. 그리고 저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김지영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녀를 봤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면 결국 자기 수준이 드러나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를 이런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 말 기억하시나요? 김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의는 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도 계약상으로도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건물주의 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김지영은 마지막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영 씨,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때 그런 말한 거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를 원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왜요? 그냥 제 자리를 찾고 싶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생 뒤에 있었거든요. 앞에 나서지 않았어요. 그게 제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뒤에 있었던 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참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김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나도 저 안에 있었습니다. 늘.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였습니다. 청소도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비복을 벗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사람들이 달리 볼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소문이 퍼졌습니다. 경비 아줌마가 건물주래요. 진짜요? 그럼 왜 경비 일을 하신 거예요? 모르죠. 그냥 심심해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인사를 먼저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의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를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저 웃으며 받았습니다. 변한 건 그들이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여기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새로운 회사가 입주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였습니다. 대표는 30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건물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에 기회를 주셔서요.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일 하세요. 응원할게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도 나는 경비복을 입고 로비를 청소했습니다. 새로운 직원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그냥 경비원으로 봤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경비복을 벗었습니다.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삐 오갔습니다. 나도 그 속을 걸었습니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습니다. 나는 평생 하늘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았으니까요.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남의 인정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나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참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됐습니다. 여러분, 존엄은 소리내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옷을 입든 그것이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당신은 당신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